미국 LA에서 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을 태운 것만큼이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재 규모가 워낙 커서 현장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비극적인 현장에 갑자기 한인들이 나타나 미국 정부에서도 주지 못했던 생필품과 구호물품을 피해자 모두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 망연자실하며 거의 포기하다시피 있던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이 충격적인 행동에 놀라며 한국인들은 천사라며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짓을 벌인 건지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라고 해요. 할리우드 메이저 제작사의 부사장이자 80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죠. 많은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부러운 인생을 산다고요. 저보다 잘 풀리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자부했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닥 펍이다 하며 한국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던데 제가 영화를 제작하기만 했다 하면 그저 그런 한국 것들을 쓸어버리고 당연하게 1위를 했죠. 모든 미국인들은 제게 할리우드의 영웅이라 칭찬했고 저는 제 잘난 맛에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땐 제가 잘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날을 떠올릴 때면 아직도 몸을 덜덜 떨곤 합니다. 그때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잿더미 사이에서 잔인하게 죽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만났던 한국인 그레이스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느 미국인들처럼 집을 잃고 가족을 잃으며 망연자실한 채로 나라만 욕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은 제 목숨을 살려준 구원자나 다름없었고 저는 그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이 제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누구나 자신의 행복은 영원할 거라고 믿고 살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LA 최고의 부촌 베버리힐스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할리우드 메이저 제작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는 제 모습이 마치 동화처럼 느껴졌거든요. 매일 아침 제임스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제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이제는 그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란 게 믿기지 않아요. 그때는 이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죠. 남편 제임스를 처음 만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제작사의 중간 관리자였을 때죠. 그는 투자 회사의 CEO였어요. 업계에선 냉혈한이라고 불렸지만 저와 함께 있을 땐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1년 만에 결혼했죠. 주변에서는 너무 서두른다고 했지만 저희에겐 맞는 선택이었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저의 커리어는 더욱 빛났습니다. 제작사의 부사장이 됐고 SNS에서도 80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됐죠. 수영장에 있는 저희 집 뒤뜰에선 주말마다 할리우드 스타들과 파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완벽한 인생이라고 했죠.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올리비아, 당신은 정말 대단해. 제임스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난 당신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서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렸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죠. 최고의 커리어와 최고의 남편,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하루하루가 꿈 같았어요. 아침에는 테라스에서 제임스와 브런치를 즐기고, 낮에는 제작사에서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저녁에는 LA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디너를 즐겼습니다. 주말이면 말리부 해변의 별장으로 드라이브를 가곤 했어요. 그곳에서 제임스는 늘 우리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죠. 그래서 더욱 믿기지 않았나 봐요. 그날의 재난이 모든 것이 완벽했던 저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TV에서 산불 소식이 나왔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베버리힐스는 늘 안전했으니까요. 출근하기 전 제임스가 평소처럼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올리비아,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오늘은 중요한 시사회가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그날 있었던 시사회장의 환한 조명이 아직도 눈에 선명해요. 새로 제작한 영화의 첫 시사회였죠.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평론가들의 반응도 좋았고 참석한 배우들도 만족스러워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날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화가 대박을 칠 거고 제 커리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거라고요. 하지만 운명이 준비한 터닝포인트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3시경에 요란한 긴급음과 함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긴급재난을 알리는 문자였죠. 캘리포니아 비상재난경보, LA 북부 지역 산불 발생, 주의 요망. 그땐 그냥 또 긴급 문자가 울리나 보다 했죠. 별거 아닌 일로도 자주 긴급재난 문자가 울려서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또 베버리힐스까지 산불이 올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두 번째 문자를 받았을 땐 좀 불안했어요. 캘리포니아 비상재난경보 베버리힐스 지역 대피 권고 제임스한테 전화를 걸었죠. 받지 않았어요. 아마 회의 중이었나 보다 했어요. 음성 메시지를 남겼죠. 여보, 산불 문자 봤어. 걱정되니까 연락 좀 줘. 세 번째 문자가 왔을 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캘리포니아 비상재난경보 베버리힐스 전역 강제 대피령 발령? 즉시 대피 요망. 그때부터 제임스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10번, 20번. 받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마침내 통화가 됐을 때 제임스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올리비아,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어디에요? 제발 집에 가지 말고.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금방 나갈게. 안 돼요. 제발, 제발 나와요. 사랑해, 올리비아. 곧 통화가 끊겼어요. 다시 걸었죠. 받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 기억은 단편적이에요. 시사회장을 뛰쳐나와 차에 올랐던 것, 시속 180km로 베버리힐스를 향해 달렸던 것, 경찰의 제지를 받았던 것. 그렇게 저는 식은 땀을 흘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있었어요. 멀리서 보이는 붉은 불길이 마치 지옥의 문처럼 느껴졌죠. 경찰이 더 이상의 진입을 막았어요. 소리를 질렀죠. 제 남편이 저기 있다고요. 제발,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올리비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제임스, 제임스, 제발 전화 좀 받아요. 그때 들린 엄청난 폭발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아요. 그때 우리 집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쓰러졌나 봐요. 정신을 차렸을 땐 구급차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밤새 베버리힐스 외곽의 임시 대피소에서 기다렸어요. 소방관들이 현장에 진입했다는 소식, 여러 채의 주택이 완전히 전소됐다는 소식,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에 그 소식을 들었죠. 우리 집 지하실에서 제임스를 발견했다고. 서재 문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막혀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날의 기억은 마치 악몽 같아요. 하지만 이걸 이야기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완벽했던 집, 행복했던 일상.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건 그 다음부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대피소에 있으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건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였어요. 제가 늘 자랑스럽게 여기던 미국의 위대함이란 게 얼마나 부질없는 환상이었는지도요. 임시 대피소는 완전한 혼돈 그 자체였어요. 체육관으로 쓰이던 곳을 급히 대피소로 전환했는데 기본적인 생필품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죠. 마스크는 턱없이 부족했고 산불로 인한 유독가스 때문에 사람들은 옷으로 코를 가린 채 숨을 쉬고 있었어요. 910일은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FEMA는 24시간 내로 지원을 시작한다는데 보험사에선 자연재해는 보상이 어렵다고 하네요. 사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죠. 우리가 매년 꼬박꼬박 내던 세금이 비싼 보험료가 이런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의료 시스템의 붕괴였어요. 연기 흡입으로 고통받는 노인분들이 많았는데 구급차는 오지 않았어요. 제 주치의는 평소엔 저희 사소한 두통에도 밤늦게 달려왔는데 그날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죠.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시작됐어요. 대피소에 있던 사람 중에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할아버지가 급한 대로 식량을 챙겨오셨어요. 생필품이 동난 상황이라 할아버지는 음식을 나눠주셨고 사람들은 그 얼마 안 되는 음식으로 연명을 하며 그 상황을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젊은 남자들이 그 음식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이 음식 가지고는 간의 기별도 차지 않는다면서 소리치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음식을 약탈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임시 대피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자신의 음식과 물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빼앗기 위해 사투를 시작했죠. 저는 그들이 마치 본능에 충실한 짐승 같았어요. 저들을 진정시키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평소 제가 가진 인맥이나 영향력은 이런 상황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800만 팔로워를 가진 제 SNS 계정으로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좋아요 숫자만 올라갈 뿐 실질적인 도움은 오지 않았어요. 미첼 부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어떤 지원도 어려울 것 같네요. 그때 들었던 보험사 직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평소엔 저를 VIP 고객이라며 극진히 모시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날 밤 베버리 힐스에서만 16명이 목숨을 잃었대요. 제임스를 포함해서 말이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죽음 앞에선 모두가 평등했나 봐요. 할리우드 스타들의 호화로운 저택도 수백억 대 주택도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테리스 힐튼, 앤서니 홉킨스, 멜 깁슨, 유명인들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렸지만 그들도 저와 다를 바 없는 피해자일 뿐이었죠. 그렇게 밤이 되자 대피소는 더욱 절망적인 분위기로 변했어요.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담요도 부족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노인들의 기침 소리, 그리고 이따금 들리는 히스테리컬한 비명. 문득 제임스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사랑해, 올리비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난 그를 생각하니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처구니 없이 웃음만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적인 첫날 밤이 지나고 체육관에서 맞이한 아침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마스크도 없이 연기 속에서 밤을 새운 사람들은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없는 세상에서 첫 아침을 맞이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그때였어요. 체육관 입구에서 부산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어차피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용하던 체육관에 이상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예요. KF94랑 N95 마스크. 따뜻한 음식도 왔어요. 담요랑 생수도 있대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시아계로 보이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물품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건 한 중년 여성이었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분의 이름은 그레이스 킴이었습니다. 힘드시죠? 일단 마스크부터 착용하세요. 그레이스가 제게 건넨 건 고급 방역 마스크였어요. 연기 때문에 목이 아팠는데 마스크를 쓰자마자 한결 숨쉬기가 편해졌죠. 어떻게 이런 물품들을? 제가 묻자 그레이스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LA 한인회에서 준비했어요. 총영사관이랑 한인 단체들이 밤새 물품을 모았답니다. 놀라웠어요. 정부도 대형 구호단체들도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더 신기한 건 그들의 체계성이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마치 군대처럼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물품을 분류하고 또 다른 이들은 필요한 사람들을 파악해 배분했죠. 특히 노인과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가게에서 김밥이랑 따뜻한 국물 좀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그레이스가 건넨 도시락을 받아들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제임스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저녁 메뉴에 대한 것이었다는 게 떠올랐거든요. 많이 힘드시죠? 그레이스가 제 옆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은 모두가 자신의 피해와 고통을 이야기하기에 바빴는데 그레이스는 달랐습니다. 저 어제 남편을 잃었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레이스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펑펑 울 수 있었어요.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겪은 모든 공포와 상실,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던 세상에서는 모든 게 거래였어요.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했죠. 하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어요. 점심때쯤 한인 의사들이 체육관을 찾아왔어요. 연기 흡입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을 진료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해 주었죠.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아 약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한인 약사들이 직접 약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질문에 그레이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일어섰던 한국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그렇게 저는 체육관 한켠에 마련된 임시 카페테리아에서 그레이스와 마주 앉았어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처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우리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셨어요. 그레이스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군으로 참전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났대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만난 운명적인 사랑이었죠.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순간 그레이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그때의 광경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했죠. 상상해보세요, 올리비아. 모든 게 파괴된 나라였어요. 집도, 학교도, 병원도 모두 무너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도우며 다시 일어섰죠.
그레이스의 어머니는 당시 피난민 수용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대요.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한 술의 밥이라도 나누던 모습에 그녀의 아버지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품앗이라는 문화였대요. 서로 돕고 나누는 일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대요. 진정한 문명이란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마음이라는 걸요. 문득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베버리힐스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전쟁이 끝나고 부모님은 미국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우리 가족의 DNA가 됐죠. 매주 일요일이면 어머니는 한인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셨고 아버지는 참전 용사들을 돕는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레이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소방헬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지금 LA 한인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예요. 우리는 알아요.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서로를 돕는 일은 당연하다는 걸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그들이 이토록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왜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도움을 주는지. 그들에겐 이미 70년 전부터 이어져 온 DNA가 있었던 거예요. 실은 말이에요. 그때 그레이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이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참전용사들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우리가 돌려주고 싶은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세상은 모든 게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식당으로 가보시겠어요? 거기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레이스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체육관을 나서는 길에 마주친 한인 봉사자들의 얼굴에서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소 속에 담긴 의미를. 그건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70년의 시간을 넘어 이어져 온 감사와 나눔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하늘은 여전히 붉었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가게 된 그레이스의 식당은 할리우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화려한 간판도 없는 작은 식당이었죠.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식당 전체가 마치 작은 긴급 구호본부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원래는 40석 규모의 작은 한식당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레이스의 말처럼 테이블은 모두 치워지고 그 자리에 구호물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끊임없이 도시락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물품을 분류하고 있었죠. LA 총영사관이랑 한인회에서 긴급대책본부를 꾸렸다고 들었어요. 제 말에 그레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산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예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비상연락망이 가동됐고 한인 기업들과 단체들이 즉시 물품 지원을 시작했죠.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한인 마트 사장님들이었대요. 마스크와 생수, 즉석식품들을 가득 싣고 온 거죠. 이게 다 재고예요. 제가 묻자 그레이스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방금 공장에서 급히 주문한 거예요. 마스크는 한국에서 긴급 공수했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부도 못하는 일을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해낼 수 있는 걸까요? 마치 제 마음을 읽었다는 듯 그레이스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재난을 겪어봤거든요. LA 폭동 때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도. 그때마다 우리는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를. 또한 식당 한쪽에서는 의료진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한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해요. 그들은 교대 순번을 정하고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죠. 문득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인스타그램 알림이었죠. 평소라면 바로 확인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레이스가 한 말이 제 마음을 바꿨어요. 올리비아, 당신의 영향력을 써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일을 세상에 알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거예요. 잠시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켰어요.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LA의 작은 한식당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지금껏 본 그 어떤 할리우드 영화보다도 더 감동적이에요. 카메라에 담긴 광경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방에서 밤새 도시락을 만드는 자원봉사자들, 물품을 분류하는 청년들, 의료 지원을 준비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조율하는 그레이스의 모습까지. 이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성,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희망, 그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할리우드의 제 지인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죠. 그중에는 안젤리나 졸리도 있었죠. 올리비아,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녀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있어요. 당신의 저택을 피해자들에게 개방하는 건 어떨까요? 머무를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제안에 그녀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시작으로 할리우드 스타들의 저택들이 하나둘 피해자들에게 문을 열기 시작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식당은 더욱 바빠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란은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힘이에요. 그레이스가 말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닌 이렇게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산불이 진정되기 시작한 건 일주일이 지나서였어요. 베버리힐스의 잿더미 속에서 제 인생의 흔적들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절망스럽지 않았어요. 그레이스의 식당에서 보낸 일주일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거든요. 올리비아,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만나러 가요. 그레이스가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섰어요. 차로 30분쯤 달렸을까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바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계신 곳이에요. 현관에 들어서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잊지 못할 얼굴들을 만났죠.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그레이스가 휠체어에 앉아 계신 노인분께 인사를 드렸어요. 존스 씨, 그레이스의 아버지셨죠. 내가 그때 22살이었나? 부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늘이 새빨갰어. 마치 어제처럼 선명해. 존스 씨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하지만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운명의 사랑까지. 여보세요. 네, 여기 존스 씨 옆에 있어요. 그레이스가 영상통화를 걸었네요. 화면 속에는 한국에 계신 노인분이 보였어요. 김영호 참전용사님이세요. 아버지의 전우였죠. 두 노인은 서로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우정은 70년이라는 세월도 못 말리더군요. 나 한국 가고 싶어. 존스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어요. 그레이스가 설명해줬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한국의 옛 전우를 만나는 거라고. 그날 저는 더 많은 참전용사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그 어떤 할리우드 영화보다도 드라마틱했죠. 19살의 나이에 낯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청년들, 그리고 그들을 가족처럼 돌봐준 한국인들. 이게 뭔지 알아요? 한 참전용사가 꺼내 보여준 건 바렌 태극기였어요. 피난민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자신의 옷을 찢어서 만드셨대요. 그 태극기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다른 참전용사의 말씀이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가 왜 낯선 나라를 위해 싸웠는지.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요양원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분들의 나이가 모두 90대 중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리우드 제작사의 부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요. 그렇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들의 젊은 시절 사진들, 전쟁의 기억들, 그리고 평생 간직해온 태극기까지. 문득 생각했어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고요. 올리비아, 그레이스가 말했어요. 오늘 만난 분들이 우리의 마지막 세대가 될 거예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사라지기 전에. 그레이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대피소에서 2주를 보내고 나서 겨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작사로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모든 것이 변했으니 말이죠. 예전에는 흥행과 수익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이럴 거예요? 동료 프로듀서가 물었습니다. 제가 막 참전용사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직후였죠. 네, 이건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어요.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건 돈을 위한 작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제임스에 대한 제 나름의 추모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촬영은 그레이스의 아버지 존스 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래된 군복, 바렌 사진들, 그리고 70년 동안 간직해온 추억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인간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담아내는 일이었죠. 그때 우린 너무 어렸어요. 그때 존스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 20살. 우리나라도 아닌 곳에서 싸운다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용기, 희망, 서로를 향한 사랑. 그걸 보고 나니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촬영은 계속됐어요. LA 전역의 참전용사들을 찾아다녔죠.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었죠. 당신 아버님의 군번이 뭐였죠? 어느 날 한 참전용사의 딸이 물었어요. 12,879요. 아버지는 늘 그 번호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유를 위해 싸운 모든 영혼을 대표하는 거라고. 그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를요. 우리는 참전용사들의 자녀들도 인터뷰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한인 커뮤니티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죠. 마치 부모님의 인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 것처럼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의 참전용사들과의 화상 인터뷰였습니다. 서로의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나누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러게 저는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레이스를 비롯한 많은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번역, 자료조사, 음악. 이 영화는 어느새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그레이스가 들고 온 건 오래된 필름이었어요. 그녀의 부모님 결혼식 영상이었죠. 이것도 꼭 넣어주세요. 전쟁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었던 사랑. 그것도 우리가 전해야 할 이야기잖아요. 작업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상실의 아픔이 이 영화를 통해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걸요. 때론 가장 큰 아픔이 우리를 가장 소중한 진실로 인도하나 봐요.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도 소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첫 시사회는 LA 한인회관에서 열렸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어떤 할리우드 시사회보다 떨리더군요. 관객석에는 제가 인터뷰했던 참전용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산불 당시 저를 도와주었던 한인 커뮤니티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12,879. 우리의 이야기. 순간 스크린에 제목이 뜨자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존스 씨의 군번을 제목으로 쓴 이유는 그 숫자가 단순한 군번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싸운 모든 이들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어요. 첫 장면은 산불 현장이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기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불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 70년의 시간을 넘어 이어진 인연의 이야기가 펼쳐졌으니까요. 어머, 저기 우리 아버지.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면 속에는 젊은 시절의 참전용사들이 한국 전쟁터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들의 자녀들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시사회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참전용사들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고 자녀들은 그들을 부축하며 함께 일어섰죠. 그때 느꼈어요. 이 영화는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치유의 과정이었다는 걸요. CNN이 가장 먼저 보도했어요. 할리우드 제작자가 전하는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 뉴욕타임즈는 한국전쟁을 통해 본 현대 미국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리뷰를 실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산불의 비극에서 시작된 70년 전의 이야기라며 일면에 실었습니다. 특히 반응이 뜨거웠던 건 젊은 세대들이었어요. SNS에서 12,879라는 해시태그가 뜨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참전용사들을 찾아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전쟁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게 된 거죠. 또한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대통령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서울의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이 시작됐죠. 참전용사들의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어요. 올리비아,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레이스가 말했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제임스 덕분이기도 해요. 맞아요. 제임스가 아니었다면 전 결코 이 이야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통해 저는 더 큰 이야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다큐멘터리는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상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참전용사들의 미소,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건넨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였죠. 이제 뭘 하실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아직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한,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요. 이제 저는 그 이야기들을 찾아 나설 거예요. 그렇게 다큐멘터리 관련 일정을 마치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임스 없는 몇 달은 힘들었지만
제 삶은 결국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제게 살 이유를 선물해줬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베버리힐스의 잿더미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LA 한인타운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어요. 제임스 기념 다큐멘터리 재단이라고 이름 붙였죠. 올리비아,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때 그레이스가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시아 투어를 다녀온 참이었거든요. 베트남, 필리핀, 그곳에도 우리가 몰랐던 참전용사들의 이야기가 있더군요.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TV 인터뷰에서 늘 받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찾는 이야기예요. 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국경을 넘어서는 사랑.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렇게 매년 산불 시즌이 되면 저희 재단은 특별한 행사를 진행해요. LA 전역의 소방서와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재난 대비 프로그램이에요. 참전용사들의 자녀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나눔의 정신이랄까요. 이번에도 12,879 상영회 하나요? 한 소방관이 물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신기해요. 네, 하지만 이번엔 좀 특별할 거예요. 스크린 위로 새로운 장면들이 더해졌거든요. 산불 이후 LA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방관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여전히 이웃을 돕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까지.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변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삶을 상상도 못했겠죠. 호화로운 저택도 화려한 파티도 없는 이 생활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제가 하는 일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가끔 제임스의 꿈을 꿔요. 이상하게도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꿈에서 그는 늘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마치 잘하고 있어, 올리비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존스 씨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날이거든요.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그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던 김영호 참전용사님과의 만남이 성사됐어요. 서울에서요. 물론 저희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을 거예요. 준비됐나요, 올리비아? 그레이스가 물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맞아요. 이건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순간들. 그것들을 찾아 기록하는 일. 그게 바로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예요. LA의 하늘은 여전히 때때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 저는 알거든요. 어떤 재난이 와도 우리를 구하는 건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70년이라는 시간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걸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성공이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죠. 베버리힐스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면서 80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 할리우드 메이저 제작사의 부사장으로.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산불이 모든 걸 앗아갔을 때 그 모든 게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부와 명성은 위기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제 곁에 남은 건 제가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LA 한인 커뮤니티였죠. 그들에게서 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건 바로 함께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외롭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법이죠. 하지만 함께일 때 우리는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들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성공이란 건 은행 계좌의 숫자나 SNS 팔로워 수가 아니라는 걸요.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로 측정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어요. 제임스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마저도 감사합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삶, 함께 나누는 삶,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삶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